네, 안녕하세요. 저는 곧 10년 차에 접어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유나라고 합니다. 저는 SNS에서 이제 메리지 레드라는 이름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인스타 툰을 연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500건 이상의 이혼 사건을 수행하였고, 3,000건 이상의 이혼 상담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제가 이혼이 아니라 이별을, 법률이 아니라 관계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가족이었던 사람이 남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얽히고 설키고 정말 감정이 실타래처럼 엮여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풀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반 정도는 보통 이제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의 어떤 이혼 사유를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 반 정도는 성격 차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성격 차이가 맞나?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오히려 성격보다는 입장과 상황이 많이 달라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풀어내기가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지켜보면서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저는 노력 끝에 이별은 응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별을 결심하기 전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죠. 어떻게 노력을 하면 우리는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세 가지를 통해서 부부라는 관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하고, 조금이라도 이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방법이라 뭐 학술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이 특수성을 이해하고 나면 서로의 갈등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이거 하나 못 해줘?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사실 연인들은 사랑과 즐거움, 철학, 이런 것들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나눠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목숨도 나눠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각오를 했지만, 막상 우리가 나눠야 할 것들은 사실 굉장한 것들입니다. 뭐냐 하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세상에서 가장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항상 부족한 바로 시간과 돈과 노동력입니다. 엄청난 이해관계에 충돌이 오는 거죠. 어쩌면 부부라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당연한 구조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치약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그 치약 뚜껑 닫는데 시간과 노동력을 써야 하죠. 남편이 굉장히 큰 물건을 이렇게 턱턱 비싼 물건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정적인 가계 수입에서는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알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사실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인데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신혼 이혼,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자, 24시간 365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집에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어디야?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술 한 잔만 하고 들어갈게. 이런 얘기 사실 너무 흔한 것들이죠. 아내는 생각합니다. 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해놓고서 내가 하루 종일 애 키우느라 힘든데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애를 좀 못 재워주나? 어떻게 이거 하나 못 해주지? 남편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한두 시간 스트레스 푸는 그 시간조차 이해를 못 해주지? 남녀의 성별이 만약에 바뀐다면 어떨까요? 남자분이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여성분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를 봐도 놀랍게도 사실 대사는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깨닫게 된 사실은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성별이나 성격,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과 돈, 노동력을 분배하는 문제이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 잠깐 눕거나 밥을 먹는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정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에 치였는데 집에 들어가면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애기가 놀아달라고 하고 안아달라, 재워달라 하죠.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매 순간, 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은 사실 어느 집에서나 발생하는 싸움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기임을, 구조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룰을 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 하나 그냥 한번 고생하고 그냥 견뎌보자. 나 하나 참으면 다 되겠지. 언젠간 끝나겠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근데 사람이 견디는 거는 다 보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절대로 일방적인 인내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 오늘 애가 또 오늘따라 진짜 많이 보채서 한 번을 못 누웠어. 밥도 못 먹었어. 오늘 좀만 일찍 와서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말해야 됩니다. 어떡하지? 나 오늘 김 과장이랑 회사에서 좀 다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오늘 꼭 풀지 않으면 사장한테 찍힐 것 같아.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아. 내가 오늘 이것 좀 풀고 들어갈 테니까 오늘 좀만 고생해주고 내일은 내가 애 재울게. 이런 말들이죠. 부부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면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하는 배려의 방식이 똑같이 상대방한테 먹힐 것이라 생각하고, 언젠간 똑같이 돌아오겠지. 라고 막연히 기다리시기만 하시면 어느새 이별이 코앞에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이유 있는 희생이라는, 인정받는 노력이라는 걸 서로 깨달으려면 자꾸만 서로에게 나 자신을 이해시키려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 못해줘? 라는 말이 아니라 나 대신 이거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를 어필하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캐치해야만이 부부관계는 점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가 또 부부관계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건 네가 하기로 했잖아. 이건 네 책임이잖아. 라는 말입니다. 부부관계는 그 특성이 역할 분담이 책임 분담으로 변질되기가 굉장히 쉬운 관계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처음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하죠. 한 사람이 돈을 벌고,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뭐 한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한 사람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역할이 아니라 내 무거운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가 잘못되면 그 책임 소재를 찾아서 자꾸 꾸짖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매월 급여를 그렇게 계속 갖다 주는데 도대체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질 않아? 다른 사람들은 집 샀다던데 좀 너무 해프게 쓰는 거 아니야? 몇 분들이 웃으시네요.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얼마를 벌어다 준다고. 다른 다른 남자들은 두 배, 세 배를 벌어다 줘도 그런 소리 안 해. 너무나 흔한 일이죠. 사실 이것이 남녀의 성향 차이, 성격 차이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맡았던 역할이 어느새부턴가 너무 당연하게 책임이 되어버려서 양쪽 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이 책임에 너무 힘이 들죠.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60대, 70대까지 내가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이 책임에서 가벼워질까? 아내는 혼자서 정말 독박으로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정말 알뜰살뜰
진짜 아끼고 아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자꾸 돈 얘기를 하는 남편이 너무나 밉습니다. 제게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남성분들은 "나는 돈 버는 기계가 된 것 같다. 현금 인출기가 된 것 같다." 여성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혼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느 집이나 같은 대사에 정말 놀라곤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역할 분담이 책임 분담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게 돈을 버는 역할을 맡고 있는 남편의 온전한 책임인가요? 아이가 반에서 꼴등을 했어요. 이게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여성, 아내의 온전한 책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두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너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정말 뼈가 빠지도록. 근데 폭풍우가 자꾸 몰아쳐서 조금씩 배가 가라앉고 물이 차는 거예요. "아, 네가 노를 제대로 안 저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외부적 요인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그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애들 좀 컸으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좀 찾아볼게. 당신 평일에 애 보느라고 한 시간도 자유시간 없지? 내가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갈게. 좀 쉬어."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역할을 분담해서 한 방향으로, 한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말들입니다. 잠깐의 어떤 무거운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꿈을 꾸게 해주는 말들인 거죠. "네가 하기로 했잖아. 이건 네 책임이잖아." 라는 말 대신에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말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자주 하는 말인데요. 바로 "너 변했어. 당신 변했어." 이런 말입니다. 네. 몇 분이 또 웃으시네요. 해보셨나 봐요. 네. 결혼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자꾸만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생각도 안 했던. 결혼하는 순간부터 생각해 보세요. 뭐 혼수, 뭐 웨딩, 뭐 예식장 정할 때 부모님들의 다른 의견부터 시작해서 임신, 출산, 육아,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아이들의 사춘기, 부모님의 질병 등등 끝도 없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이별을 결심하시곤 합니다. 가장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자주 오시는 분들의 예인데요. 이제 아이 둘을 정말 전쟁처럼 키워온 가정입니다. 유일한 수입원인 남편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당신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책임하게 변했다. 난 책임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잖아." 남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 된 거야?"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바뀐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를 둘러싼 입장과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남편은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이제 자녀 복지가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자녀에게 한창 돈이 들어가는데 퇴사를 하는 남편이 너무 미운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말과 남편이 아내에게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 우리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묵직한 역할이 들어있는 것이죠. 부부는 한 배를 타고 같이 항해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잔잔한 물결이면은 싸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멀리 나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꾸만 파도가 몰아쳐요. 그래서 자꾸 길을 잃고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 파도가 다 휩쓸고 지나가면 돌아봤을 때 그 파도 덕분에 우리 관계가 앞으로 더 전진하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당신 변했어."라는 말 대신에 우리 "이번 상황도 함께 잘 극복해 보자."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쓰는 세 가지
자주 하는 말 세 가지를 통해서 부부 관계의 특성을 좀 이해해 봤는데요. 첫 번째, 부부는 시간과 돈과 노동력을 나누는 관계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노력을 강요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분배된 가정에는 정말 사랑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역할 분담이 책임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동반자이고 나의 짝꿍이지 책임 소재가 아닙니다. 세 번째, 부부는 계속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상황에서 적이 아니라 편이 되시기를 제가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노력에는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골든타임을 놓쳐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회복하기 너무 어려워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저는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짊어지고 있는 짐을 먼저 알아봐 주고 제때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아무리 그 역경을 딛고 시작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혼이라는 단어로 이 영상을 혹시 검색해서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상대방과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오해가 너무 많이 쌓여서 대화가 어렵다고 하신다면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이별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갈등은 부부라는 구조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분쟁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잘 싸우면서 사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시 기학 1기 네, 안녕하세요. 매주 시체를 만나는 남자,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실 유성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의 안쪽에 보면 출판사에서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살아있을 때 저를 만나셔서 다행입니다. 제 직업은 법의학자입니다.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법의학자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부검입니다. 부검은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사망 후에 시신을 부검하고 또 부검한 거의 일부를 또 현미경이나 아니면 각종 첨단 과학 기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행위를 총칭해서 저희가 부검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검 이외에도 사실은 사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도 수행하고 자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역시 월요일에 부검을 했고 부검을 한 분에 대해서 살아생전의 의무 기록이라든지 경찰이 열심히 조사한 수사 기록을 보고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판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의학자 그러면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아니면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무슨 추리소설에 나오는 무슨 탐정과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부검을 범죄에 희생당하신 분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 1년에 한 28만여 명이 그냥 전체적으로 5,100만 인구 중에 한 28만여 명이 사망하는데 그중에 조금 끔찍한 타인에 의한 사망은 한 400명, 50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법의학자들은 도대체 무슨 부검을 한다는데 매주 뭘 하냐? 범죄에 관련된 것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또는 원인을 잘 모르는 죽음 또는 의료사고 같이 갈등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죽음 이런 것들을 부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넓은 스펙트럼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직업이 법의학자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조금 특이한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에 대한 감각도 조금 달라요. 많은 분들은 추운 겨울날에 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체온사 동사분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면서 월요일 날마다 약간 걱정이 됩니다. 또 돌아가셨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을 하고요. 또 더운 여름에는 뉴스에서 막 뙤약볕이 내리치고 막 할머니들 막 이렇게 밭농사하시고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저렇게 쉬셔야 되는데 또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봄, 가을은 뭐 하나? 특히 지금 봄이잖아요. 뭐 밖에 약간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따뜻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은 아마 꽃 구경, 뭐 벚꽃을 보러 가야겠다, 꽃 구경을 가야겠다 생각하실 텐데 저는 한강에 지금 그동안 겨울 때 계셨던 또 죽음들이 떠오르면 실제로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면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물론 뭐 매번 이렇게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호기심도 가지고 뭐 저희 같은 의사 동료분들도 저희 교수님들도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계속 졸라요 저한테. 근데 이제 조금 호기심을 가지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무서운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죽음은 사실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섭고 뭐 두려운 단어가 없죠. 공포영화가 무서운 이유도 죽는다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죽음도 사실은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전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죽음을 숙고하는 사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실 웰빙 뭐 많이 들어보셨죠? 웰에이징 그래서 뭐 피부 관리 뭐 물품들 전자제품 회사에서도 팔고 막 이러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웰다잉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으세요. 품격 있는 죽음 또는 우리가 어떻게 존엄하게 생을 바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체이고 인간이고 언젠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지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죽음 또는 뭔가 질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사실 이건 개인적인 문제뿐만은 아니에요. 사회 전체도 죽음이라는 테마를 말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려 하지 않아요.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죽음을 숙고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상관이 있는 사례 세 분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분은 19세 소녀예요. 이 소녀는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고 어렸을 때 굉장히 부모님의 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픈 거예요. 병치레도 작고 막 몸 바깥으로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다, 병이 있는 것 같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방 아주 작은 도시예요. 도시라고 얘기하기 조금은 민망할 정도의 작은 곳인데, 근데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동네 의원에 데리고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자마자 이거 저희 큰 대학병원에 데려가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대학병원에 데려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너무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사실 저도 같은 의사가 자기 분야가 아니면 쫓아가기 힘든데 그렇게 발달된 의학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선천성 질환이었어요. 그리고 약도 수술도 사실상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몸도 힘들고 막 병색이 완연한데 누가 봐도 항상 밝게 지냈어요. 굉장히 밝게 지내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막 굉장히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꿈이 생겼어요. 고등학교를 진학한 다음에 꿈이 뭐냐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병 때문에 아프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붙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그래서 이제 서울로 떠나겠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어떻겠어요? 아프고 근데 사실 대학병원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다.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붙었는데 보내길 싫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내 평생 꿈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거다. 그래서 서울에 자취방 구해줬어요. 그래서 대학에 붙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기쁘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왜 여러분 여기서 대학 다녀보시는 분들은 다 기억나죠? 얼마나 기뻐요. 3월 달쯤 들뜬 마음에 나도 대학생이다. 술도 진탕 먹어보고 뭐 이런 거 해봤잖아요, 다. 근데 이 여학생도 술은 안 마셨는데 친구들이랑 동아리 친구랑 막 수다를 떨고 자취방에서 같이 잤는데 그만 다음 날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3월 달에 대학을 붙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친구들끼리 자다가 했으니까 이게 또 뭔가 혹시 모르니까 부검을 하게 됐어요. 제가 부검을 했죠. 부검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몸이 이걸 버틸 수 있었을까, 이 소녀가?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로 올라오신 하염없이 우는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이 여학생도 알았답니다. 자기가 언젠가는 곧, 근데 그래서 꼭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마음을 그때 알게 된 다음에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있는 힘껏 열심히 산 거죠. 두 번째 소개시킬 분은 20대 여성이에요. 이 여성분은 어렸을 때 좀 불우하게 컸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갖고 보육원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입양을 가게 됐어요. 좋은 기회죠. 근데 파양이 됐고, 또 나이가 조금 들어서 입양을 갔는데 파양이 됐어요. 그쪽 집안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 됐다 파양이 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입양과 파양을 두 번이나 겪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보육원을 나오게 되고, 이제 남자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임신을 하고 떠난 남자를 만났어요. 만난 게 아니라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아이를 지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딴 데로 보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혼자 외롭게 큰 거, 다시는 자기 아이한테 이런 걸 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막 힘든 직업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서 아이한테 뭐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이 난 거예요. 휴일이었어요. 아이도 있었고 엄마도 있었어요. 불이 나니까 어때요? 탈출할 수가 없어갖고 아이를 창가 쪽으로 가까이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연기가 나고 뜨거운 불이 있는데 아이를 꽉 끌어안고, 아이는 4살짜리 아이였습니다. 5살이 채 안 된 아이였는데 아이를 꼭 끌어안고 버텼어요. 다행히 소방관 분들이 올라와서 구출했을 때는 아이는 정말 멀쩡했어요. 엄마가 꼭 끌어안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이 엄마는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분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셨죠. 그런데 그만 전신 화상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다음에 제가 부검하게 됐습니다. 왜 부검을 했냐? 이분이 입양 파양을 겪으면서 조금 주민등록이 없어지게 됐기도 하고, 또 아이가 남았잖아요. 보상이랑 배상을 받아야 되고, 다행히 그때 많은 분들이 성금을 주셔갖고 이 아이한테 성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분명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아이인지 무적의 아이가 된 거예요.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를 사망 원인도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부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얘기는 형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그 형사분이, 나는 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형사분이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눈에서 막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엄청 울면서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그리고 아이는 아마 이게 잘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금도 많이 모았고, 그래서 그러기를 기도하면서 부검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사례를. 세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은 20대부터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어요. 한 회사를 다니고 그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뭐 결혼도 안 하시고 오랫동안 회사를 아주 가정처럼, 그리고 가족처럼 지내면서 잘 다녔는데, 경제 위기 때문에 불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분은 되게 성실하셔갖고 막 이상한 데 돈 안 쓰시고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모아놓으신 게 또 있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너무 우울증에 빠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성분한테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애가 진짜 없고 딱 한 명 사촌 여동생만이 왕래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집에서만 계속 계시고 막 우울해하니까 사촌 여동생은 찾아와서 어디 탁구 치러 가자 아니면 재취업을 하고 나가자 그러는데 이분은 너무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만 다니셔갖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다니기 싫고 몸도 마음도 지쳤다라는 말씀만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여동생분이 조금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112에 신고를 해갖고 안에 들어갔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고 오래돼서 시신이 부패된 상태였고 옆에 반려견만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흔하게 말하면 고독사죠. 조금 마음이 뭐 약간 세 가지 얘기가 각각 다른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전혀 다른 얘기를 왜 했나? 또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법의학자로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많은 죽음을 보고 제가 이때마다 느끼는 건 죽음에 대한 태도, 즉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삶도 달라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순간도 다들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삶과 죽음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라는 거를 제가 오랫동안 법의학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폴 웡이란 분이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인 태도,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가 바로 삶의 태도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약간 학문적인 얘기라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는 Natural Acceptance라고 해서 이건 자연스러운 수용이에요. 이거는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삶의 마지막 과정이 죽음이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쭉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왔듯이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처럼 삶의 마지막 과정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충실하게 보내는 거죠.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우리 여학생 기억나세요? 본인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신한테 주어진 유한한 인생을 있는 힘껏 부여잡고 살았죠. 소원도 이뤘고요. 두 번째는 approach acceptance라고 그러는데 약간 해석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말로는 이거는 죽음은 중간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내가 이 삶을 살고 또 죽음을 통해서 다른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종교를 믿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헌신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죽음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 기억나시나요? 자신의 아이를 꼭 끌어안고 본인도 불행한 인생을 사셨지만 아이를 끝까지 살려고 했었던 분. 저는 아마도 이분이 이 삶의 죽음의 태도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escape acceptance입니다. escape는 탈출이란 뜻이에요. 즉 삶이란 고통이다. 너무 힘들고 지겹다. 이거를 탈출하는 거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분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 뭐 개인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내추럴한 액셉턴스, 나는 어프로치 액셉턴스, 나는 뭐 개인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사회가 어떻게 이거를 암묵적으로 논의하고 수용하고 그거를 인식시키느냐에 따라 개인의 태도도 무척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은 건 알고 계시죠? 이때까지 쭉 전교 1등이었어요. OECD 전교 1등이었는데 리투아니아랑 강자가 들어오면서 2등으로 밀렸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좋아할까요? 원래 아니에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 너무 잘 놀았고 자살률 낮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죽음을 개인의 문제의 해결, 개인적 고통의 해결로 바라보는가? 이거는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고 논의하기를 피했고 그걸 말하는 것조차 싫어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게 사실은 죽음 관련된 강의잖아요. 자살과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강의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고 여러분 구성원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 논의할 때입니다. 꼭 죽음이 자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존엄한 죽음이란 거 있죠? 품격 있게 죽음.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을 보여줄 때 품격 있게 보여주고 싶은 분명함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법의학자니까 너무 많은 자살을 봤어요. 유서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몇백 건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35,000원 빚진 거 있으니까 딸아 미안해. 그거 꼭 좀 갚아줘. 이러신 분도 있고 어렸을 때 때려서 미안해 아들. 엄마 용서해줘.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다른 답안지, 우리 사회가 죽음을 숙고하고 혹시나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답안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게 있었다면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소속감을 느끼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면, 그런 거는 결국 죽음에 대해서 숙고하는 사회였다면 이런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 민족이 절대 자살을 좋아하거나 죽음을 좋아하는 민족은 절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개인의 태도에 의해서 죽음을 받아들인 태도가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입을 닫고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죽음을 전체 구성원들이 숙고하지 할 만한 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러한 비극, 법의학자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계속 슬픈 죽음들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시면 뭐 SNS나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이제 죽음을 숙고하고 이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있는 삶의 가치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죽음을 숙고하고 논의하자라는 걸 꼭 다들 올려주시고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시탑 1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저는 매일 작은 제 방에서 1대1로 얘기하는 것만 익숙해 있는데 이 넓은 공간에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지금 얼굴이 막 긴장되는 게 느껴지고 하는데,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뇌부자들이라는 이름 하에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을 없애보자 라는 거창한 목표로 팟캐스트를 시작했고, 이후에 책 출간, 강연,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좀 어울리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어요. 저는 여성의 마음을 정말 모르던, 알 수 없던 사람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아들 둘인 집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외아들이셨고 그에 반해 어머니는 10명의 남매 중 막내셨는데요. 저희 집에 어릴 때 반려견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무슨 이놈의 집안은 개새끼마저 남자냐 라고 얘기하셨던 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좀 말이 없고 무거운 집안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남자애들과만 어울려 놀았고, 그래도 대학에 가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대학에 가서도 결국 운동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해서 그때 만난 수십 명의 남자 선후배가 지금까지 제 대인관계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뇌부자들 역시 6명의 멤버가 전부 남자들이고요. 이제는 애 아빠가 됐는데 2명의 아이 모두 아들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공간에서 제가 살았을까 싶은데, 이런 제 인생에 이런 불균형을 맞추려는 듯이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80% 정도 분이 여성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오신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세상을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이 명제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듣는 사람입니다.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만나고 거기서 겪었던 그분들의 감정을 약간이나마 같이 공유합니다. 제가 들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들 하나같이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안 그런 것도 하나 있죠. 네, 이 책들을 제가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주인공이 여성입니다. 네,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거 이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일단 집안에서 둘째예요. 둘째인데 언니와 남동생을 가진 둘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제 환자분 역시 그래요. 그런 집안에는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집안의 그런 심리가 있죠.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첫째가 딸이다. 뭐 조금 실망하지만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둘째 낳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둘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압박이 가해집니다. 아들이 잘 들어선다는 날을 받아서 임신을 시도하고 미리 나오지도 않았는데 남성적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정해놓기도 하고요. 아들이 들어선다는 한약을 먹기도 하고 아이가 이미 생겼는데 아들로 바꿔준다는 한약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딸로 태어난 둘째는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결정하지도 않은 성별 때문에 처음부터 차별을 받고 넌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텐데 라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사랑받기 위해서 언니와 경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남동생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연령대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린 시절 첫 번째에는 신뢰라는 것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신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아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세상은 나를 반기지 않아. 나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뿌리 깊은 생각을 뒤집어 줄 수 있는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생각에 틀은 어른이 되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믿음 모두가 없으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들을 항상 억누르기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감정인데도 확신이 없고 내가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했을 때 분명히 거절당하고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애정 결핍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혼자일 때에도 불안하고 누군가와 함께일 때에도 결국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분의 이야기가 남아선호 세상이 팽배하던 먼 옛날 이야기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매일같이 20, 30대 여성분들에게도 듣고 있습니다. 약자로서 여성이 고통받는 흔한 케이스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남성에게 상처받아서 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나? 흔히들 말하는 외모, 경제적 조건, 사회적인 지위? 절대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니 이분이 남성과 깊이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났어요. 이런 가정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들 정말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폭력의 당사자인 어머니는 물론이고 목격자인 아이들 역시 엄청난 피해자가 됩니다. 아이들은 동성애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라납니다. 이런 가정의 경우 아들들은 자신이 혹시나 나중에 아버지를 닮아 가해자는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그리고 딸들은 나는 결국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살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에 누군가와 깊게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예 이성을 아예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요. 혹은 결혼을 해도 이세를 갖는데 마음속 깊이 저항에 걸려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많이 듣는 이야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나이 많은 남성 앞에만 가면 온몸이 굳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두 분 모두 진료실에 찾아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분들의 뿌리 깊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어. 라는 생각의 틀이 바뀔 수 있을까요? 답은 사람에 있습니다. 너무 뻔한 대답처럼 들리죠? 사람에게 상처받아온 사람들에게 사람을 다시 만나라 라는 이야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반문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면서도 결국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상처받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혼자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너무 길게 지속되는 혼자만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불러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한 여성분들이 나는 앞으로 사람을 안 만날 거예요 라고 하면서도 진료실에 또 하나의 사람인 저와 이야기를 나누러 찾아온 것도 그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피해서만은 해결되진 않고 결국에는 부딪혀서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요. 사람이 답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다른 사람과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관계에서 생성되는 심리적 안전기지를 의미합니다. 심리적 안전기지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힘들 때 잠시 도피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와 다투게 된 상황을 아마 상상해 보시면 떠오를 거예요. 울면서 집에 돌아간 아이는 부모님에게 위안을 받고 그 다음날 또 놀이터로 나갑니다. 성인이 되어도 이런 삶의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누군가와는 계속 부딪히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작고 큰 상처들을 받아갑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가정을 심리적 안전기지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현실상 참 애석하게도 많은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심리적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대체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어떤 집단, 그리고 어떤 장소도 가능합니다.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고요.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취업, 연애, 시험 모든 것에 실패한 청춘이
어릴 적 추억이 남아있는 고향집으로 가서 그곳을 심리적 안정기지로 삼아서 회복하는 과정을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잠시만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심리적 안정기지는 누구인지,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 혹은 어떤 집단, 장소는 뭐가 있는지. 잠깐 스쳐가는 것이라도 떠오른 게 있었다면 정말 다행인 인생입니다. 예, 성공하셨어요. 많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두 개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심리적 안정기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기지가 없다? 그럼 난 이제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이다?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1번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 주변에서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겠죠. 하지만 분명히 또 상처받고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가가려고 시도했던 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걱정했던 것과는 그래도 다른 반응이 나오더라. 그런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더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는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나도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예전에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아니거든요. 힘든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민다. 그런 경험 다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정신과 의사가 되기 전에도 친구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고요.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 괜히 조언이라고 했다가 더 상처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럴 땐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들을 같이 상상하며 같이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신과 의사면 말을 엄청 잘해야 되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아픔이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매일 진료실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 병원 진료실이에요. 되게 작죠. 하지만 이 진료실이 심리적 안정기지로 어떤 분들에게는 작용합니다. 현실에서 내가 도저히 심리적 안정기지를 찾을 수 없을 때 이 작은 진료실이 임시적인 안정기지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그를 바탕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그 셋째 중 둘째, 그분이 최근에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 한 주 힘들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 선생님께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줬던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힘든 걸 잘 이겨낼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방이 정말 다행히 그분에겐 심리적 안정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 심리적 안정기지를 바탕으로 과거를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만나갈 현실의 상처들을 이겨낼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도 튼튼한 안정기지가 존재하기를, 그리고 동시에 다른 분들의 안정기지가 될 수 있기를, 만약 없다면 새롭게 만들 강한 용기를 내시길 기원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시의 기합 1기. 제가 준비한 강연을 시작할 텐데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보안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뭔가 CCTV 이런 것들이 떠올릴 수도 있고, 최근 같아서는 뭔가 스마트폰이 해킹당하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해킹당하는 문제들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점점 더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많은 것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폰의 보안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공지능은 최근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취약점이 있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판다 이미지가 보이고 오른쪽에도 판다 이미지가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왼쪽, 오른쪽 둘 다 판다 이미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왼쪽의 판다 이미지에 아주 작은 정도의 노이즈를 더한 것이 바로 오른쪽의 판다 이미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왼쪽의 판다 이미지는 판다라고 옳게 예측하는 반면에 오른쪽의 판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긴팔 원숭이로 굉장히 높은 확신으로 잘못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뭔가 생각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작은 노이즈만 가지고도 속일 수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판단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알고리즘만의 취약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잔인하게도 어떠한 줄로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사진임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사진을 보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그냥 한 여자가 흙길에서 말을 타고 있다라는 문장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사진을 보고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문장을 보면 뭔가 사람의 마음,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들이 얻어졌구나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우리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취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좋은 패턴들을 찾아내고 예측 문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할 수가 있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종류의 결과들을 우리가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많은 곳에 활용이 될수록 공격자들의 입장에서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뭔가 공격할 만한 요인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런 종류의 공격에 쉽게 속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제는요, 어떤 표지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이 어떤 표지판인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 표지판이 딱 존재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표지판을 카메라로 찍겠죠?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우리는 그 표지판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표지판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 이미지 분류에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 이러한 이미지는 수치 데이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치 데이터로 변환된 데이터를 딥러닝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주면요, 이 표지판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인지 아니면 멈춤 표지판인지 아니면 최고 속도 100km/h 표지판인지 어떤 표지판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률 값을 결과로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지금 예제에서 보시면요, 이러한 스탑 사인 표지판을 보고 멈춤 표지판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는 멈춤 표지판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실제 학습하는 과정은요, 이렇게 우리가 멈춤 표지판을 주면 멈춤 표지판이라고 판단할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주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판단할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에 이러한 확률 정보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요. 뭔가 어떠한 그 수치로 변환된 입력 데이터에 아주 작은 정도의 노이즈를 더하는 그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치로 변환된 데이터에 아주 작은 노이즈를 더하면서 그 노이즈가 멈춤 표지판으로 판단할 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작은 양의 노이즈를 우리가 입력 데이터에 더하게 되어서 실제로 앞의 숫자와 지금 숫자만 비교하시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치로 변환된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거꾸로 원래 표지판 이미지로 바꾸면 별로 차이 없는 그냥 스탑 사인 이미지가 얻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정도의 노이즈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러한 표지판을 최고 속도 100km/h 표지판으로 잘못 인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은 정도의 노이즈를 수치 데이터에 더하는 방식 말고요. 이렇게 실제 존재하는 그 물리적인 표지판 있잖아요. 그 표지판에 스탑이라는 글자를 가리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아래 낙서를 한다거나 어떠한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여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속아요. 그래서 이러한 스탑 사인을 멈춤 사인이 아닌 다른 표지판으로 인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판 인식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약에 실제 자율주행차에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냥 인공지능이 틀리면 틀리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제 시스템에 도입될 때 만약에 자율주행차에 적용이 되었다고 했을 때 멈춤 표지판을 최고 속도 100km/h 표지판으로 만약에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어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속일 수 있는 다양한 예제들을 만들고 그 예제들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학습을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어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요, 이런 종류의 방어 방법은 뭔가 지금 내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데이터들 말고 좀 다른 공격 방법 혹은 좀 더 강한 공격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공격하게 되면 여전히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은 또 속아요. 그래서 또 멈춤 표지판을 여전히 최고 속도 100km/h로 잘못 판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그 인공지능 보안에 대한 연구는요, 이러한 인공지능을 공격하고 또 그것을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하는 방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인공지능 방어 방법 중에서도요, 예를 들면 이런 스탑 사인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런 표지판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속이는 어떤 다른 약간의 노이즈를 찾는 것이 아닌 표지판의 모든 가능한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해서 또 이 표지판, 이 스탑 사인 표지판을 멈춤 표지판으로 옳게 예측하도록 하는 그런 방어 방법, 그런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잘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미지의 약간의 모든 가능한 변화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방어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한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가능한 노이즈에 대해서 잘 학습을 수행하면서도 성능이 높아지고 좀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인공지능 취약점은 도대체 뭐와 크게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인공지능의 취약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얼마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인공지능의 취약점을 찾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면 또 인공지능의 취약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보안에 대한 연구는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취약점들을 공격자들보다 조금 더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인공지능의 취약성 그리고 인공지능 보안에 대한 연구는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는 것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인공지능의 취약성 혹은 우리가 가진 문제의 취약성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진 문제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표지판을 인식하는 예제에서는요, 뭔가 잘못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큰 취약성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 예측하면 우리에게 물리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잘못 예측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편견을 가지고 예측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취약성의 중요도는 우리가 가진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싶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인공지능 기술을 여기에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유익함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빠르게 학습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디까지 활용이 되고 또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항상 이러한 기술의 편리성과 같은 부분은요, 안전성이라는 것과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초반에 그 스마트폰 해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iOS 업데이트를 했더니 우리가 어떤 앱을 쓰고 있으면 그 앱에서 우리의 카메라에 접근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이크를 접근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스마트폰의 안전성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실제로 그렇게 안전한 기술들이 발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계기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편리성에 대해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하면 좋겠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인공지능 기술이 조금 더 편리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인공지능 보안, 인공지능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에 발전하면서 어떠한 안전성을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시 기합 1기. 반갑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제 직업은 말하는 직업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보기도 했고 유력한 대권 후보 앞에서 말하기도 해봤는데요. 안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 떨립니다. 지금 연초부터 떨고 있는데 제가 이러려고 세바시에 나왔나 자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꿈을 꾸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상상을 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제가 합격한 이후에 고향을 찾아갔을 때 부모님 앞에서 큰 절을 올리는 어떤 상상, 재밌거든요. 저는
세바 씨 영상이 공유되는 걸 보면서 언젠간 저기 한번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희망찬 얘기만 하기에도 15분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바로 봐야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년 초에 여러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올해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일까요? 적당히 내 감정이나 내 주변 상황과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당히 산다는 것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의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의, 굉장히 추상적 단어입니다. 저도 정의를 외치지만 이 뜻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게 아직 남아있긴 한 건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안상구의 질문입니다. 굉장히 씁쓸하면서 슬프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조언이나 선행이란 단어를 접했을 때 좋은 단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기 만족에 머무는 적당한 선행, 그리고 별 고민 없이 하는 적당한 조언은 정의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고향은 해남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30분가량 들어가야 하는 노하도라는 섬입니다. 제 아버지는 15년 전에 섬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굴삭기에 치이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 저는 서울 노량진에 있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해질녘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위중하다고. 동생이 전화를 받고 나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가슴속 심장 혈관이 터져서 심장 마비로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습니다. 초반에는. 뒤늦게 알고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섬에도 병원은 있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큰 상처가 없어서였는지 병원의 응급처치는 포도당 수액을 놓는 게 전부였습니다. 급하게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헬기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헬기로 옮기면 빨리 육지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밤에는 헬기가 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헬기는 어떻게 뜨는 건가요? 의료시설을 갖춘 선박으로 옮겨보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선박이 없었습니다. 우리 섬에는. 결국은 고깃배에 실어서 아버지를 육지에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몸이 축 늘어졌을 때는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를 잡고 선착장에서 고깃배에 싣는데 아버지를 바다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작은 전조등에 의지하면서 1시간가량을 가야 했거든요. 가다가 양식장 어구에 걸려서 배가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바다 한가운데서 숨을 거두셨죠. 조금이라도 빨리 육지에 있는 큰 병으로 옮겼다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억울했거든요. 또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문제 삼고 싶었습니다. 섬 사람들 똑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저희들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그리고 의료용 헬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용 선박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소송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기도 했고 법이 정의롭게 집행되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걸 제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신문에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는 변호사의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희 가족에게는 그 변호사가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들고 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이 잘못된 응급처치 그리고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억울하다. 도와달라. 애달픈 감정을 내놓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겠다고 광고까지 냈던 그 변호사,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제 얘기는 들어줬지만 고통에 공감한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료 법률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다투겠다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물론 그 변호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희망으로 믿었는데 너무 큰 실망으로 다가온 거죠. 그 변호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겠다는 모든 변호사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시간을 내서 제게 했던 상담이 선행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또는 어떤 의도나 목적하에 하는 적당한 선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때론 상대에게 고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의무감에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적당한 선행에 머무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내 관점이 우선시 되다 보면은 적당한 선행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저는 저보다도 제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의 관점에 서서 일을 처리했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는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한 번쯤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여러 번 방영된 사건입니다. 16년 전이죠.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됩니다.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15살의 소년이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됩니다. 그 첩보에 근거해서 수사를 해봤더니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과 그를 숨겨줬던 친구가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인이 있다는 이유로 자백했던 사람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혐의 처분도 내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최근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소년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백을 했던 진범으로 지목되던 사람이 다시 체포돼서 지금 강도살인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런 정의로운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3년 4월에 이 사건에 재심 청구를 했는데요. 한 2년 동안 재판부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015년 2월에 첫 공판 기일이 있었는데, 신문 기일이 있었는데 법정에 가보니까 재심 청구를 기각할 것 같다는 기분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뭔가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이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는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생각해낸 게 한때 진범으로 지목돼서 수사를 받았던, 그리고 자백까지 했던 그 사람을 세상에 공개하자. 이만큼 획기적이고 강력한 게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획기사의 제목이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줬나였습니다. 그 기획기사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지금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지금은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기획기사를 공개할 때만 해도 그 사람 해외로 골프 여행 다니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지목하는 기사를 썼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이 보복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SNS에 있는 가족 사진부터 숨겼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기사를 공개하고 나서는 한동안은 그 새벽에 문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사무실을 나설 때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누가 뒤에 서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한동안 저를 지배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제 관점보다는 제가 변호하고 있는,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의 관점이었거든요. 결국 진범을 공개했던 기사가 크게 공론화가 됐고 재심과 무죄 판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제가 좋은 일을 한다는 어떤 관점 아래서 적당한 선행에 머물렀다면 재심이 가능했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소녀는 평생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도움을 줬던 저까지도 원망하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행을 넘어서서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적당한 선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별 고민 없이 하는 적당한 조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아니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사람한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 돕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가족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먼저 안정을 찾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조언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조언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어떻든 간에 좋은 용기를 냈던 사람이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일 수 있거든요. 조언과 연결되는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외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걱정하면서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그냥 상대방을 위한다는 인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무심코 뱉는 말이, 또 그 말을 듣고 정말 용기를 냈던 사람이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것같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당한 조언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사람을 주저앉혀서 나와 평준화시키려는 의도와에 하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냉철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적당한 조언을 하는 사회가 되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용기에 대해서 뭘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 중에는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변협에서 법률 구조단이 조직됐고 그 구조단이 조력을 해주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이 김신혜 씨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인간의 존엄성이 뭔 줄 아세요? 저는 별로 어렵지 않게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그거 헌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저는 거기서 말문이 좀 막혔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갖고 있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김신혜 씨로부터 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인간이 존엄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고통에 대한 공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행과 적당한 조언은 존엄한 인간이 가져야 할 공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인 고정희는 그 한 번의 따뜻한 감촉, 단 한 번의 묵묵한 이별이 몇 번의 겨울을 버티게 하고 그 한 번의 그윽한 기쁨, 단 한 번의 이윽한 진실이 일생을 버티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적당한 게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몇 번의 겨울을 버티게 하고 또는 일생을 버티게 할 수 있는 따뜻함, 기쁨, 눈물, 진실을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